일단 요양기관이 숙지해야 되는 법령과 고시와 매뉴얼을 페이지로 인쇄해 보면 한 600페이지 정도 돼요. 건보 내에 이 구조를 설명하고 관리하는 인력이 엄청납니다. 건보가 약간 검찰 조사하듯이 센터를 급습하거든요. 작년에 금융그룹에서 운영하는 굉장히 큰 요양원 하나가 요양원이 받은 수가를 20몇 억을 토해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요양 수가의 효율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다. 일본은 현재 이런 시스템이 국가 주도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전동 침대나 안전바를 설치하는 것도 국가 비용이 이제 국비가 지원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비는 결국 세금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데 이렇게 85% 세금을 계속해서 쏟아 부을 수 있는 환경인가요? 사실 저한테 이제 이 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이 시장이 진짜 계속 갈 수 있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게 크게 기본적으로 이 국비 지원이 나오는 이 사회보험 제도를 뒤틀 수는 없다고 봅니다. 뒤트는 건 어떤 그러니까 거예요? 아예 없어진다거나 아. 제도가 없어진다거나 지원금이 아예 뭐 대폭 감소되거나 그러긴 좀 어렵다고 봐요. 근데 그게 네. 일본이 실제로 그랬는데요. 일본이 개호보험이 만들어지고 일본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본이 가장 열심히 했던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단 본인 부담금,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면 내가 내는 돈. 그러니까 아까 왜 국비 지원이 85%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내는 돈은 15%라는 뜻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주 부자도 15%를 내고요. 그다음 중산층도 다 15%를 냅니다. 근데 내가 이제 건강보험료가 차상위로 내려가면 9%, 6%, 0%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본이 제일 먼저 했던 건 그 상한을 20%, 30%까지 만드는 작업들을 꽤 긴 시간 동안 했어요. 거의 한 20년 걸린 것 20년 같아요. 동안. 그래 돈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조금씩은 더 내세요. 맞아요. 이렇게 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거의 15년, 16년 정도에 이 최초로 20% 구간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18년도 정도에 이제 요 30% 구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한국도 요 세수에 뭔가 이걸 줄이거나 갑자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걸 효율화하기 위해서 본인 부담금 요율이 높아질 수는 있겠다. 그게 첫 번째 아마 한국에서 좀 예견되는 효율화의 정책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일본도 한국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요양 수가 청구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관리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병원 가면 의료보험 청구하기 위해서 예전엔 차트 막 썼잖아요. 요양도 요양비를 센터가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그 관리 시스템이 매우 복잡해요. 일단 요양기관이 숙지해야 되는 법령과 고시와 매뉴얼을 페이지로 인쇄해 보면 한 600페이지 정도 돼요. 게다가 다 고시니까 어렵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예외 상황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어르신이 뭐 예를 들면 부부가 거주하시는데 부부한테 사람이 두 번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건보가 어느 비용을 쓰고 있냐 이걸 설명해주고 교육해주는 콜센터 직원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40% 이상이 노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노인복지주택 수는 고작 38개.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너무너무 부족한 상황. 그래서 땅집고가 시니어 주거와 케어시설 개발 전문가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현장 스터디부터 개발과 운영 노하우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땅집고엠에서 신청해주세요. 그거는 또 국가 인력으로 또 운영이 되는 거군요. 건보의 인력으로, 건보의 비용으로 관리되죠. 그러니까 건보 내에 이 구조를 설명하고 관리하는 인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요양 수가가 잘못 청구되거나 부정 수가가 있을까 봐 건보가 약간 검찰 조사하듯이 센터를 급습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최근에 아주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금융그룹에서 운영하는 굉장히 큰 요양원 하나가 저 그거 들었어요. 저 그 이유 듣고 이거 실화입니까? 네. 이렇게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제가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빨랫감이 쌓여 있어가지고 직원분들이 빨랫감을 잠깐 세탁을 했다가 불법이라고 그 과징금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정확하게는 요양원이 받은 수가를 20몇 억을 토해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탁을 누가 하여야 한다라는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건보가 이 잘못된 수가를 환수해 가기 위해서 찾아가고 관리하고 이렇게 소송하는 굉장히 큰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일본도 저는 일본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꼭 이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한 건 이 요양수가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모든 수가 청구는 행정 시스템이 디지털라이제이션 되어 있다면 네. 잘못된 걸 즉시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도 내가 잘못했네? 그럼 이렇게 청구하면 안 되겠다를 바로 알 수 있고요. 네. 공단 입장에서도 이걸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없고 시스템으로 바로 확인해서 부정수가를 잡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요양수가의 효율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다. 하나는 본인 부담금 요율이 이제 점점 달라져야 된다. 두 번째는 요양수가 청구 시스템이 완전히 디지털 전환돼서 빠르게 사람이 아니라 기술이 잡아내고 관리할 수 있어야 비용이 효율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일본은 현재 이런 시스템이 국가 주도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일본은 어떤 식으로 잘 돼 있어요? 일단 일본은 국가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면 요양기관에게 보조금을 줘요. 소프트웨어를 쓴다는 것만으로 일단 보조금을 준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 인력을 덜 들어가게 했으니 보조금을 준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맞아요. 일본은 지금 사람이 없어서 기관이 폐업할 수준이거든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들어올 없어서. 사람이 아니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효율화, 그러니까 이 기관의 인력 효율화가 국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너네 소프트웨어를 써서 효율화하면 우리가 보조금 줄게. 그럼 국가도 효율화가 되지만 너네도 효율화가 되고 시장 전체가 효율화될 거야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주고 있고 실제로 일본의 박람회 같은 데 나가보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한 관을 통째로 대관할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